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국방 안보 소식 간추려 보겠습니다. 썸네일 보셨겠지만 북한군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지역에서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일주일도 채 안 되는 훈련을 받고 훈련을 했는지 그냥 피복만 지급받고 간단한 현지 관련한 정보만 제공받고 가는지 몰라도 그 정도만 받고 간다. 이 말은 뭐냐? 기계화 부대가 아니라는 거죠. 기계화 부대 같으면 자기가 타야 될 전차, 장갑차 이런 것들에 대한 숙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다는 것은 그냥 소총수, 알보병으로 간단 말이죠. 그야말로 대포밥,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관련한 현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말 불쌍한 북한군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자, 제가 우리 이 국방TV 동영상 그리고 문화일보의 칼럼 그리고 주간동아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고한 내용들 등등 해서 여러 번 이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이거 데이터 축적하는 과정이다.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시각, 원하는 장소에 투하할 수 있는 이거 무기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빨리 격추시켜야 된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우려스러운 상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풍선 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망신을 주면서 증명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러시아가 지금 기세등등합니다. 갑자기 브릭스 정상회의를 모스크바에서 카잔에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세가 아주 올라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런 짓까지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고, 이런 자들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놔둬야 되는가라는 그런 성토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 열린 행사장에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에서 살포된 전단지가 떨어졌습니다. 해당 풍선에는 GPS와 타이머가 달려 있었는데 국빈 행사 시간과 장소에 정확히 맞춰 오물이 투하되었습니다. 우리 안보당국의 각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24일 오후 1시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문 환영 행사 당시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상공을 침범했으며 이 오물풍선이 투하한 대남 전단이 행사장에 떨어지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폴란드 대통령 환영식이 시작되기 직전 용산 상공에 오물풍선이 등장했는데요. 이 풍선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전단들을 대통령실 앞 연병장에 살포했습니다. 바람에 날린 전단들은 연병장과 청사 곳곳에 떨어졌는데요. 기자들의 카메라에는 폴란드 외교 관계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허둥지둥 전단을 주워 담는 황당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서 통상적인 오물풍선보다 더 큰 풍선 4개짜리 오물풍선 2개를 식별했는데요. 대통령실에 추락한 이 오물풍선에는 GPS 장치가 달려 있었고 발열 방식의 기폭 장치가 연결돼 공중에서 오물주머니를 터뜨리는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이날 북한이 지난 6개월 동안 수천 개의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제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오물풍선을 도달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한 것은 물론 이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 상공에서 풍선을 기폭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오물풍선이 단순 대남 심리 전용 수단이 아니라 살상 무기를 탑재한 장거리 타격 무기이자 방공망 교란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게 됐음을 뜻하는데요. 이미 국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대통령실까지 뚫렸음에도 안보 당국은 아직도 이 오물풍선에 대한 격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물풍선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북한의 풍선 이용 장거리 무력 투발 능력은 더욱 정교하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안보당국 이제라도 이 공중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우리 한국 방산 많이 사가면서 유명해진 인물이죠.
뭐 자주 보는 얼굴입니다. 우리 대통령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사열대, 의장대의 사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그냥 이 직전에 풍선이 와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란드 관계자들 본 앞에서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가서 지금 전단지를 줍고 있는 그런 사진 그리고 영상이 다 찍혔어요. 폴란드에도 방송이 되고 뭐 외신에도 다 나가는 거죠.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 북한이 대통령실 상공에 풍선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상공에 풍선을 보내는데 그 상공에서 정확하게 또 풍선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전단지가 나왔기 망정이지 여기 지금 폴란드 대통령, 폴란드 지금 이 관계자들 잔뜩 있는데 또 우리 대통령까지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살인가스 뭐 이런 것들이 살포됐으면 어쩌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런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풍선을 민간인 피해 없이 민통선 이북에서 격추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헬기에서 그냥 풍선 천천히 날아오니까 풍선이 그냥 이렇게 날아오는 거 아니죠. 천천히 날아오니까 또 크죠. 헬기 타고 그냥 소총으로 쏘면 됩니다. 소총 유효사거리 600m, 최대 2000m 밖에 안 날아가죠. 그러면은 민통선 라인에서 쏘면 북한 지역으로 소총이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 총알이 안 맞아도. 그래서 아무런 피해 없이 격추시킬 수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수천 개의 풍선을 날려보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 딱 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확보한 거예요. 완전히 드론에 이은 새로운 무기를 북한은 장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풍선을 대량 보내면서 또 우리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도 되는 거죠. 이걸 왜 격추를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는 그 전단지 드론 3번 왔다 하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잡아 죽일 듯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 바로 그 상공에서 이게 터지고 여기에서 지금 1초에 포탄 3발, 제곱미터당 3발 날린다. 미사일 제곱킬로미터당 8발 투하한다. 니들 다 죽었어. 서울 1분 25초 만에, 부산은 4분 38초 만에 극초음속 미사일 때린다. 니들 막을 수 있냐? 핵 타격 시 반경 20km 내의 생명체 생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이 자들을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러면 이런 자들을 응징 타격 보복은 하지 않더라도 날아오는 풍선만은 반드시 요격해야 되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대통령 머리 위로 이런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김정은 머리 위로 우리도 이런 걸 보내야 되죠. 그게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 목걸이가 6천만 원이다. 팔찌가 1,500만 원이다. 뭐 이런 거 다 적혀 있던데. 그래. 김여정이 입고 있던 옷, 이설주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김정은이 시계, 김정은이 옷, 김주의 옷 다 얼마다 하는 거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국 곳곳에다가 날려보내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분 같은데 왜 안 하십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상교통로 홍해를 지나는 각국 선박들을 무차별 공격하며 해상교통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후티의 이 범죄 행위에 러시아가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불량 국가들에 의해 낮은 강도의 세계대전 단계에 진입하는 모양새입니다. 러시아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탐지, 추적한 위성 정보를 후티 반군에게 제공해 이들이 선박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각 10월 24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복수 유럽 국방당국자 2명과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 등을 인용해 지난해 말부터 후티 반군이
러시아의 위성 정보를 바탕으로 선박을 식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며 AIS를 끄고 홍해 일대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연대한다는 명분하에 홍해와 아덴만 일대의 민간 선박에 대한 무차별 공격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후티에 의한 민간 선박 공격은 100차례 이상 보고되었습니다. 글로벌 해양정보업체 윈드워트에 따르면 후티 반군의 공격이 격화된 이후 홍해 해상교통로를 통과하는 유조선 숫자는 77% 감소했는데요. 대부분의 선박이 홍해 항로 대신 3주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희망봉 우회 항로를 택하면서 물류비와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초 미 해군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200m 옆에 떨어졌던 후티의 대함 탄도미사일 공격 때도 표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미군 함정 공격용으로 초음속 대함미사일 야혼트를 후티에 제공하려 한다는 보도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알-아크사 홍수작전 당시 러시아인 교관단을 보내 이스라엘 공격을 지원한 바 있고 현재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에게도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며 사실상 중동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요. 테러 단체들과 협력해서 국제정세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러시아. 이제 이들을 안보리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100차례 이상 민간 선박이 공격을 받았고 여기 지금 주로 이 페르시아만에서 나와서 기름을 싣고 나와서 유럽으로 가는 유조선들 많죠. 수에즈운하 통과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면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 유조선들이 지난 1년 동안 77% 감소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 3주 이상 시간을 더 소요해서 희망봉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서 유럽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운송료가 엄청 폭증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23%는 위험을 감수하고 홍해를 거쳐서 수에즈운하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당연히 위험을 감수했으니까 보험료가 이만큼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원유 가격 상승에 다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후티에게 민간 선박의 위치 정보를 알려줘서 후티가 공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기사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민간 선박들이 AIS 정보, 그러니까 선박 자기 위치 송신 장치를 끄고 항해를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광고할 수가 없잖아요. 끄고 가면 여기에 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후티는 정확하게 타격을 합니다. 그걸 전부 러시아가 알려줬다라는 거고, 자, 지난 그 주말에 군사 TV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미 항모 아이젠하워 항모 200m 옆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 공격을 한 거죠. 자, 이런 것도 전부 그 미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해 준 건데 미 육사 산하의 싱크탱크죠. 미국 테러 방지 센터 여기에서 그 정보를 이제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이거 도대체 후티가 미 항모의 위치를 어떻게 알겠냐? 그거 러시아가 위성 정보를 가지고 실시간 움직이고 있는 데이터를 후티에게 제공해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티가 미 항모에게 탄도미사일 날린 거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200m 옆에 떨어져서 망정이지. 여객에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때 인근에 있던 이지스함에게는 순항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이 날아왔어요. 그거 마지막에 기관포로 잡았어요. 1마일 앞에서. 정말 끔찍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데도 러시아를 가만 놔둘 거냐라는 거죠. 민간 선박을 향해서 이렇게 자폭 드론이 그냥 달려오고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이거 전부 러시아가 위성 정보를 통해서 알려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것들 이거 이제 이스라엘이 공개한 건데요. 9M113이라는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콩크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대전차 미사일인데 구형이에요. 이거 로트 번호하고 송장하고 다 보면 원래 시리아 정부에 수출되려고 했던 게 시리아에 있지 않고 헤즈볼라에 가 있어요. 시리아를 우회해서 헤즈볼라에 보낸 이 러시아 무기입니다. 러시아가 직접 시리아에 팔았다라고 돼 있는데 시리아에 있지 않고 헤즈볼라에 갔다는 겁니다. 전 세계 테러를 지금
후티 테러, 헤즈볼라의 테러를 러시아 정부가 돕고 있는 것이죠. 이런 테러를 돕고 있는 정부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놔둬야 되느냐. 정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런 성찰을 한 번 더 하고 그런 이런 국가,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쫓아내는 이런 움직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군 소식입니다.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의 예고대로 파병 북한군 선발대가 쿠르스크에 들어왔습니다. 동부 지역에서 훈련을 마친 일진 병력도 열차편으로 쿠르스크로 이동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말 쿠르스크에 전투부대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북한군 2,000여 명이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며 쿠르스크와 로스토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현지 시각 10월 24일 밝혔습니다. 군사정보국은 위성정보와 감청, 러시아 내부정보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쿠르스크 지역에 10월 초 선발대 10여 명이 들어왔고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현재는 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력은 지난 8일부터 13일 사이 러시아 해군 상륙함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간 병력인데요. 부대 이동과 물자 배급 등 행정 소요 시간을 제외하면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전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서 전투원으로 제 역할을 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전술훈련조차 받지 않고 현지 적응과 의사소통 교육만 받고 전선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유누스백 예브크로프 국방부 차관을 북한군의 현지 적응 훈련과 지원, 통제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임명했는데요. 이것은 러시아가 북한군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통제해 북한군 장병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장관은 10월 2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파병한 병력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되었고 말이 파병이지 총알바지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들이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이들이 러시아가 그동안 투입했던 다른 용병들과 마찬가지로 대포밥 용도로 전선으로 향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경험이 적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이들이 러시아군의 통제에 따라 작전에 투입될 경우 북한군 병력 소진 속도는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피해보지도 못한 북한군 장병들 부디 전선에 도착하면 최대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탈출하기 바랍니다. 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런 이 젊은이들이 타국에 가서 자기 가족들은 강제 수용소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 탈영할까봐 이렇게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그런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그 대가로 김정은에게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핵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이들을 통제하는 사람으로 이 예브크로프 상장이 임명됐는데 이 사람은 국방부 차관이에요. 참 오합지졸들이죠. 왜냐? 아니 지금 들어가서 훈련을 일주일도 안 받고 간다. 그럼 일주일 동안 무슨 뭘 받겠습니까? 그냥 현지는 이렇다 하는 그런 교육만 받고 가는 거죠. 전차나 장갑차, 기계화 부대 요원들이 된다면 전차 조종, 장갑차 조종, 장갑차 탑승 요령, 그리고는 이제 보전 합동, 그런 전술 훈련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일주일 만에 간다. 이 말은 그냥 현지는 이런 거야. 이 장비, 니들 받은 러시아산 장비 이거 이렇게 운용하는 거야 하는 개인 장구 운용법만 지금 배우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옆에 있는데 방탄조끼도 제대로 입지 않은 이런 자들이 북한군입니다. 방탄조끼를 딱 채워서 입어야지 이게 뭡니까? 네, 아무튼 이 예브크로프 상장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이 반란했을 때 프리고진을 설득하러 갔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국방부 차관들이 쇼이구 계파들이 다 지금 숙청되면서 국방부 차관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프리고진을 설득하고 뭐 공이 컸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병력 훈련 통제 담당 차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북한군의 통제권을 가지고 지금 그냥 개인 장구 훈련만 받은 상태에서 북한군을 최전선, 그것도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 그 다음에 포크롭스크 이런 데로 들어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아니 우리 러시아인도 아니고 뭐 통제권 나한테 있고 그러면 위험한 지역 먼저 보내지 않겠습니까? 전차도 없이 장갑차도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가는 이 용도로 그냥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갈 북한군입니다. 그래서 북한군들 이 지금 우크라이나 선전 영상 중 일부죠. 뭐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구하다 나 자신에게 삶. 나 자신에게 삶을 구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한군들이 휴대폰이 없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볼 수가 없겠는데 이 전단지 같은 거 여기다 좀 날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댓글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귀순하면 남조선으로 보내준다 라든지 뭐 등등 뭐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북한군을 죽음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이 북한군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장군 3명 그리고 장교 500명도 같이 왔다 라는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작전 통제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월남전 때 우리 한국군은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하고 지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냥 단일 부대도 아니고 러시아군 부대의 병력만 배속되는 겁니다. 보충병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죽겠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영현 국방부 장관도 대포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을 구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구해줄 수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게 삶을 구하기 바랍니다. 귀순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